이번 시간에는 천리마 민방위, 즉 자유조선이 행동을 개시했다는 그 가열찬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조선이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으다래. 행동하는 애국주의 세력들인 자유조선이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이거죠. 좋아요, 구독, 알림을 좀 가열차게 눌러주시길 바라갑수다래. 자,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던 자유조선이 5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으며, 저도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유조선 동지들의 행동을 게시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 작년도 2월 25일 날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던, 위거를 행동으로 옮겼던 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 이 자유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유조선에 대한 그 객관적인 소식을 좀 전하면서 추후에 자유조선이 어떤 행동을 개시했는지 소상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8일 날 영국의 스파이크 매거진은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저황근을 만났다라는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21세기 북한을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은,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은 그들이 반대하는 김정은 독재자만큼 신비롭고 특이하다며 2019년 2월 25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기습 공격한 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의 리더들 에드리안 홍과 크리스토퍼 안은 지금 현재 크리스토퍼 안은 재판 중이고 에드리안 홍은 좀 수배 중이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 하에 이들이 왜 북한 대사관에 습격을 했으며, 과연 이들이 했던 행동은 어디에 기초를 두었으며, 나아가서 자유조선의 향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스파이크 매거진은 당시에 미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또 혹은 전 세계에 있는 김정은 반대 세력들의 그 결성체인 자유조선이 이 당시에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에 침입을 했을 때 침입을 하긴 했지만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물력을 행사했거나 무슨 무장을 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오히려 북한 대사관 그 관계자들을 설득을 했으며,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활동들은 불법 활동들이다. 그러니 김정은 정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비밀 서류들을 내놔라 라고 설득을 해서 그 자료들을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스파이크 매거진은 전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매거진은 현재 그 두 사람 크리스토퍼 안과 에드리안 홍은 미국 FBI의 자료에 따라서 지금 북한의 암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FBI는 에드리안 홍과 이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 법원으로 송환이 될 경우 북한에 의해서 암살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FBI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을 했다며, 이들은 결코 무장 공격이 아니었으며, 당시에 스페인에서 보고한 것처럼, 북한 대사관에서 보고한 것처럼 북한 대사관 관리들을 재갈을 입에 물리거나 뭐 이런 물리적인 행위, 구타 같은 건 없었다. 이 대사관의 입주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인도주의적인 기준을 세웠으며, 나아가서 북한 대사관 내에 있는 김정은의 선전 조작 및 전 세계 마약, 김정은이가 거래하는 불법 마약 및 불법 무기 거래, 사이버 공격 안내, 그 다음에 수많은 납치와 암살자 안내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주동을 했으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소상하게 절취를 한 거죠. 절취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어디에다 넘겼다? FBI에 넘겼다라고 스파이크 매거진은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파이크 매거진은
당시에 에드리안 홍과 크리스토퍼 안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은에 의해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것도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으며, 나아가서 자유조선은 김한솔 군을 추후에 북한 인권과 김정은 독재 정권 제거에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활용할 생각이다라는 것을 수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점적으로 스파이크 매거진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그 인터뷰의 그 주체, 그러니까 뭐 크리스토퍼 안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조선의 뭐 조직원이라든지라는 그 인터뷰의 실체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스파이크 매거진은 자유조선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밝혔어요. 계속해서 스파이크 매거진은 자유조선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독재국가 북한에 대한 반체제 인사들과 반군들, 북한 내부에 있는 반체제 인사들과 반군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 내부 반군 조직원들에 대한 지원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자유조선은 김정은 체제에 대항하는 북한 내부 비밀 반군 조직원들의 실체는 1급 비밀이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전개해온 자유조선 북한 김정은 정권 쿠데타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유조선은 작년도만 해도 2명의 최고위 탈북 인사를 구출했으며 안전한 장소로 모셨고 유인했으며, 나아가서 이들은 블록체인 사업,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독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니 혁명 자금 모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사업이나 합법적인 비자 사업을 통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유조선은 FBI나 CIA 등 그것 또한 기관의 정보기관의 기부나 또 후원을 받지 않고 철저하게 블록체인으로 자금을 확보해 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조선의 행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소상하게 밝혀졌어요. 당시에 그 북한의 내부 조직원들하고 계속 우리는 교류를 하고 있으며, 또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위한 전 세계의 그런 영향력 있는 이 실력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다양하죠. 군사 전문가들도 있을 터이고 컴퓨터 전문가들도 있을 터이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것을 결합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김정은 독재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의 임시 정권을 세우는 거다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그 취지문에서 딱 밝혔었어요. 그것을 소상하게 하고 있으며, 자유조선은 그 추후에 김정은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될 거다라고 스파이크 매거진이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이 조선일보도 좀 소상하게 전했죠. 2월 23일 날 조선일보는 단 2줄 지령이 마지막 북대사관 습격 1년 자유조선은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작년 9월 마지막 지령을 남기고 5개월째 잠잠하다. 크리스토퍼 안은 5월 스페인 송환 심리를 앞두고 있고 에드리안 홍은 지금 사법당국에 수배 중이다 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이 자유조선이 홈페이지에 남긴 마지막 지령이 바로 이 2줄짜리 지령이 이제 작년도에 5월 달에 올린 지령이, 그게 이제 그 거의 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유조선의 활동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조선이 드디어 이 활동 재개를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 그 지령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유조선을 잘 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제 뮤지컬 로독 스토리 그 미국 공연을 도와준 에드리안 홍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유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해드립니다. 자, 자유조선이 밝힌 행동 개시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대사관 습격, 자유조선 5개월 만에 활동 재개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던 반북단체 자유조선 옛 천리마 민방위가 5개월 만에 본인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문의 메시지를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며, 자유조선은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 27분 홈페이지에 꽃 종류의 루브베키아라는 글자와 또 혹은 쓴뿌리라는 문구와 숫자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지령을 내렸다, 행동을 개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이 이거를 행동 개시 지령을 내리면서 작년도 3월 1일에 게재했던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과 7분 35초 분량의 영상도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긴 봤는데 핵심 요지는 뭐냐면 그동안 자유조선이 잠잠하게 있다가 이제 서서히 자유조선의 실체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작년도 자료와 그 다음에 새로운 지령 활동을 개시했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지령에 대한 부분들은 뭐 조직원들만 아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작년도 지령하고 이번에 지령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 방식은 똑같습니다만 따옴표가 좀 틀려졌다라는 거 아마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께 오늘 자유조선이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으며 자유조선의 행동은 무엇이다? 김정은 정권의 다이에 있다 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가열차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수요일은 옛날 무기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영국 전투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영국을 구한 명작 전투기 스핏파이어 전투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부활한 루프트와페, 그러니까 뭐 독일 공군이죠. 이 루프트와페의 전금속제 단협 전투기 등장에 충격을 받은 영국입니다. 이제 1936년도인데 메서슈미트 BF109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쌍엽기, 복엽기라고 하죠. 날개가 이제 그 두 개,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복엽기라고 하는데 이런 복엽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체는 나무로 만들고 또 캔버스 천으로 감싸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AN2처럼 뭐 그런 식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1936년도에 독일이 모든 동체와 모든 이 외형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이 전투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성능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복엽기 쓰는데 쟤들 좀 많이 컸네.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런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도에요. 자, 그래서 이 추츠크, 그러니까 독일, 또 이태리,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추츠크 그 연합 동맹국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츠크의 신형 전투기에 대적할 단협 전투기가 필요하다. 이때 이제 독일과 이태리가 이런 전투기 만드니까 영국이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영국 항공성님이 호커님과 슈퍼마린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호커와 슈퍼마린은 이제 영국의 항공회사예요. 자, 저놈들 베르사유 조약으로 묶어놨는데 벌써 저만큼 컸다. 야, 우리도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다들 설계하는 준비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전금속제 단엽기가 등장을 했으니까요. 기동성이 아주 좋죠. 복엽기보다. 그래서 이제 호커가 당연하죠. 전투기 하면 호커 하면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요구하신 성능 충족하면서 생산성 좋은 K5083 설계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마린이 아니 뭐 저 따위 구식 설계 쓰시라고요. 쟤들 복엽기 설계 조금 바꾼 구조에 천으로 된 동체라서 미래전에 못 써요. 저희가 슈나이더컵 대회에서 우승했던 설계 바탕으로 최신 기술 적용한 전투기 설계한 K5054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하시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호커가 무슨 소리? 니네 설계대로 하면 대량 생산을 물 건너 간 거야. 고객님 저희 거 쓰세요. 쟤들 거 사시면 제때 납품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둘이서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을 붙입니다. 자, 여기 이제 슈나이더컵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즘 이제 이 자동차 레이싱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 자동차 회사들이 레이스에 이 그 투자를 많이 하죠. 왜냐? 자신들의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죠. 이때 이제 항공기들이 막 나오니까 영국에서는 슈나이더컵이라고 그래가지고 항공기의 속도와 이 기동성을 겨루는 이 항공기 레이싱 대회를 했던 것이고 그게 슈나이더컵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슈퍼마린의 비행기가 우승을 했는데 물론 이것은 양산형은 아니죠. 그 자동차 레이스 경기에서도 봤듯이 그게 다 양산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양산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커가 아니 지금 독일 놈들 하는 거 보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언제 저 비싼 전투기 하겠어요? 우리 거 하세요. 우리 게 좋아요. 대량 생산은 우리 게 짱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달랐던 컨셉의 두 기종. 영국은 결국은
모두 채용했습니다. 1937년도에요. 일단 호크의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독일의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 영국은 지금 쌍발, 쌍엽기, 복엽기밖에 없으니까 빨리 독일의 BF109 같은 저런 단엽기의 숫자에 일단 맞춰야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가능한 걸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 호커에서 만든 이 허리케인이라는 비행기는 금속과 목재 그리고 캔버스 천의 복합 동체입니다. 전방 이 엔진 부분은 당연히 금속이죠. 그리고 이제 이 후방 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재로 감싸고 그걸 이제 캔버스 천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무게가 가볍고 제작비가 싸고 그리고 대량 생산이 용이했던 겁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547km입니다. 그리고 무장은 기관총 8정입니다. 그리고 슈퍼마린 스피파이어는 최대 속도는 590km. 그러니까 뭐 약간 이 호커의 허리케인보다 약간 빨라요. 그리고 이제 무장은 좀 빈약합니다. 기관총이 4정인데 이게 303 구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7.7mm입니다. 영국은 구경을 밀리 이렇게 하지 않고 밀리미터로 하지 않고 이걸 이제 구경으로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 7.7mm 기관총 8정 허리케인은 그리고 스피파이어는 기관총을 4정을 장착했는데 무장은 상대적으로 이 허리케인이 우수했지만 기동성이라든지 가속 성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제 스피파이어가 우수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2가지 다 채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는 하이로 믹스 개념은 없었지만 요즘으로 치면 로우급으로 허리케인, 하이급으로 스피파이어를 채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질적 주력, 즉 요즘으로 치면 하이급으로 선정된 스피파이어가 1938년도에 채용이 됐는데 지금 여기 제가 제원표에 나와 있는 이것은 거의 스피파이어의 최종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938년도에 채용이 되고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신형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니까 최종형 버전인데 이게 스피파이어 마크 14E형입니다. 전투 중량은 3.9톤이고 엔진 출력은 2050마력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721km, 항속 거리는 740km입니다. 무장은 20mm 기관포 2정, 그리고 12.7mm 기관총 2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거보다는 무장도 여기는 7.7mm 4정인데 이제 마지막에는 20mm 기관포 2정에다가 12.7mm 기관총 2정, 그러니까 무장 엄청나게 강화됐고 그리고 이때의 엔진 출력은 한 1000마력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저 최종형인 마크 14E 버전에 가서는 엔진 출력이 2000마력이 넘죠. 그러니까 파워가 2배로 증강을 한 거고 여기 최대 속도는 시속 590km인데 여기는 시속 721km. 그러니까 속도도 아주 많이 빨라졌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2차 대전 말반에 영국이 좀 힘에 붙여가지고 미국의 무스탕을 제공을 받아서 전투를 했는데 이 정도면 무스탕 제공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스탕은 시속 740km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왜 무스탕을 받았냐? 무스탕은 항속거리가 2000k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항속거리가 740km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피파이어는 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방공하는 것, 즉 적이 공격해온 것을 막아내는 이 차단 임무는 잘했는데 가서 공격하기에는 힘들었던 거예요. 독일까지 날아가기에는 힘들었던 거예요. 항속거리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 이 무스탕은 마지막에는 정말 개량을 해가지고 이 롤스로이스 엔진을 갖다 붙이고 나서 완전 기량이 급상승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기동성 이런 모든 면에서 스피파이어를 앞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스피파이어가 만들고 보니까 어느 정도가 하면은 이제 그 상대가 독일의 BF109 아니겠습니까? 이 BF109하고 붙여보니 그 가속 성능 그리고 선회율 여기에서 BF109보다 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공중 근접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도그 파이팅을 하는데 가속 성능과 선회율이 앞서니까 이제 상대가 훨씬 더 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데뷔와 함께 찾아온 시련입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 1940년도부터 이제 개전을 해가지고 독일이 영국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독일 육군이 도버 해협을 건너서 상륙작전, 그걸 이제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했는데 시행되진 않았어요. 그걸 해서 영국에 상륙해가지고 이제 직접 점령을 하겠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이제 독일의 2인자였죠. 헤르만 괴링. 이 사람이 이제 공군 원수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폭격 나한테 좀 얼마 정도 3개월만 시간 주면 폭격하면 결국 쟤들 뺏기 됩니다. 뭐하러 그 상륙합니까? 또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영국 해군이 독일 해군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상륙을 하려고 하면 이 도버 해협의 제해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적었죠.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우리는 비행기가 많으니까 훌륭한 비행기 있잖아요. BF-109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어머에서 폭격기로 폭격하고 하면은 쟤들 3개월이면 뺏기 됩니다. 그래서 시간 주세요. 한 게 바로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자, 이게 이제 1940년 7월 10일부터 40년 10월 31일까지 뭐 한 서너 달 가량 걸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공군력만으로 영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헤르만 괴링의 주장에 따라서 시작된 독일 공군의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작전입니다. 영국은 신형 전투기와 레이더를 이용해서 독일 공군을 격퇴했으며 4개월간 진행된 이 전투는 영국의 승리로 종료됐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독일군 힘 다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독소전쟁 해가지고 깨지고 나서 완전히 이제 패전의 길로 들어섰는데, 아무튼 이때 영국에게는 두 개의 최신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레이더였어요. 그래서 레이더를 쫙 펼쳐놓고 보니까 독일에서 전투기 폭격기가 딱 뜨면 이걸 이제 다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구름 위에 숨겨놓습니다. 훨씬 더 높은 고도를 딱 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독일의 이런 폭격기들 이런 것들이 쫙 몰려오면은 이 위에서 고도를 잡고 있던 이 영국의 전투기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제 전투를 시작하는데, 당시 괴링이 어떤 지침을 내렸냐? 폭격기들을 엄호하는데 이 BF-109가 이제 엄호하고 가는데 이 BF-109 한 대가 폭격기 한 대를 근접 호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격기는 느립니다. 근데 BF-109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폭격기를 근접 호위하라는 괴링 원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국은 레이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투기를 딱 출격시켜서 천천히 오고 있는 이 BF-109를 그냥 내려 꽂으면서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도를 잡고 위에서 기관총을 쏘면은 훨씬 더 사정거리가 길어지고, 또 이미 여기는 에너지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가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밑에서 위를 보고 싸워야 되고 속도가 느리니까 이 독일 BF-109는 가속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전투기끼리 도그 파이팅은 에너지가 누가 세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미 지고 시작한 거예요, 독일은. 그래서 그러한 지침들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독일이 사실은 이 영국 쪽으로 가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본 겁니다. 자, 어제의 경쟁자가 오늘의 동지로 됐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보여준 콤비 플레이인데요. 1940년이죠. 이제 이 허리케인은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죠. 뭐 나무로 만들고 했으니까 내가 슈투카하고 BF-110 이거 구식 전투기 이것들은 내가 맡을게. 이제 이렇게 해서 슈투카 그리고 그 BF-110 같은 저성능의 전투기는 허리케인이 맡고, 그리고 BF-109 바로 최고의 전투기죠. 독일의 최고의 전투기. 이거는 바로 스핏파이어가 맡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공군이 아주 크게 이기게 됐는데, 개전할 때 2차 대전 개전할 때 허리케인이 한 500대 정도 있었고 영국이, 그리고 이 스핏파이어가 한 100대 정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영국은 뭐 계속 생산해 가지고 총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이 스핏파이어를 무려 2만여 대를 생산했어요. 나중에 이제 전쟁 막바지에는 소련에도, 그때 당시는 이제 같은 연합군이었으니까 소련에도 이 스핏파이어를 한 1000대 정도 공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소련도 스핏파이어 전투기를 썼어요. 자, 그래서 적조차 탐냈던 탁월한 기동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괴링이 아우 답답해, 총통한테 공군이 다 끝낼 수 있다고 큰소리 쳤는데 이제 어쩔 거야, 저놈들 방어선 뚫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다 말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돌프 갈란트라고 하는 독일 공군 최고의 에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령이었는데 나중에 준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괴링에게 뭐라 하냐, 뭐가 필요하냐고요? 스핏파이어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그거 주면 뚫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스핏파이어 전투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괴링이. 적국인데. 그러니까 이 최고의 에이스인 갈란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안 된다. 스핏파이어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는 거였어요. 이 아돌프 갈란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실은 좀 독특한 사람인데 에이스기도 하고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 공군의 또 최고 에이스와의 어떤 그런 우정 뭐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따로 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따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독일 최고의 에이스, 공군 최고 수뇌부들 중에 하나도 스피파이어 때문에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정할 만큼 정말 대단한 성능을 전쟁 초기에 2차 대전 초기에 발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후기에는 무스탕에게 물려준 최강의 자리죠. 그리고 명예로운 퇴역을 합니다. 1945년도 무스탕이 롤스로이스 엔진을 달고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파워, 기동성, 그리고 항속거리 이런 걸 보이면서 이제 연합군은 전부 무스탕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면서 독일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항속거리가 2000km가 넘으니까 B-29를 호위하고 가가지고 B-29들이 독일을 마음껏 폭격할 수 있게끔 엄호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무스탕이 했고 이제 스피파이어보다 당시에 이제 그 성능이 더 좋으니까 그 무스탕도 또 역시 미국이 영국에게 제공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했던 그런 건데 제가 지금 여기에는 무스탕 이야기가 아니고 스피파이어 이야기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절체절명의 영국 구해줬던 스피파이어. 만약에 스피파이어가 없었다면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이 졌겠죠? 졌으면 정말로 괴링의 말대로 백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미 훈련 전면 중단됐는데 미일 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 F-22 등 미 최신 기술 공역 자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검토.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한미 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1을 일본의 기술로 개량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미 록히드 마틴은 F-21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F-35의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 생산에서 일본이 50% 이상 맞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한국에는 기술 이전 소극적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에서 F-15, F-16, F-2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이다. 적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일본의 빗장을 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맹방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F-22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 일각에서 F-21 도입을 희망했었지만 미국으로 2018년까지 해외 판매가 금지돼 있고 비싼 가격 등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존 최강 전투기 F-22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일 접근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목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의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 전망. 록히드 마틴의 제안대로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확장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미국의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할 때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혼 게이자의 신문은 개량형 F-22가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 방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기존 F-22와 F-35를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는 우선 F-22를 기반으로 날개를 개조해 더 많은 연료를 실어 항속 거리와 작전 반경을 늘리게 된다. 여기에 F-22보다 최신 장비인 F-35의 항공전자 장비와 탐지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F-22의 대당 가격은 2,200억 원 이상이며 일본 차세대 스텔스기도 대당 250억-4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일 미군은 10월에 도쿄 도요코타 기지에 수직이 착륙기 2022 오스프리5기를 배치하고 정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주일 미군은 2014년까지 요코타 기지에 배치하는 오스프리를 총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스프리는 지난 4월 요코타 기지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한 바 있다. 오스프리가 오키나와현 말고 일본 본토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22 추격당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후 인류 최강의 전투기 F-22에는 다양한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전투기에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슈퍼크루즈라는 초음속 순항 비행 능력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제트 전투기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통 F터버너라는 엔진 재연소 기능을 사용해서 가속하고 그대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F터버너는 엔진 뒷부분 터빈 뒤에 연료를 분사함으로써 추력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F터버너는 원래 엔진의 연료를 다시 분사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배기 온도도 높아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FA-18C 호넷의 경우 F터버너를 사용하면 연료 소비량이 이처럼 1.5배 높아지기 때문에 연속 사용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F-22는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까지 가속해서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F-22는 최소한의 연료 소비로 장시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F-20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2호인데 이 속도는 F터버너를 사용해야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슈퍼크루즈 능력으로 마하 1.82의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주된 이유는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을 때 추력이 크기 때문이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설계로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장을 내장한 것도 저항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초음속 순항의 이점은 쉬지 않고 고속으로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멀리 떨어진 전투 지역까지 출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터버너를 사용하면 전투 지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지만 연료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연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전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 순항으로 출격하면 충분한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음속 순항 능력을 활용하면 전투 지역에서 이탈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생존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초음속 순항은 공중전에서 적기를 조작할 때에도 유리합니다. 보조하는 적는 F터버너를 사용해서 가속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리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F-22도 초음속 순항 상태로 비행하므로 금세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하는 적기는
애프터버너의 사용 제한 시간에 도달하면 암석으로 감속해야 하지만 F-22는 초음속 비행으로 계속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를 쉽게 공격거리 이내로 몰아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F-2의 추격을 당하는 전투기는 아군의 도움 없이는 절대 추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기동성과 함께 스텔스성도 F-22가 타 전투기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능력에 기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F-20과 도주하는 경우에도 초음속을 장시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을 따돌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초음속 순항을 하면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자체의 속도의 발사 시에 비행 스코프가 떨어져서 음속을 할 때 발사하는 경우보다 미사일에 더욱 큰 운동 에너지를 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결과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기는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미사일을 피하려고 하는데 미사일에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면 목표를 추적 및 격추할 확률은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만약 1대1 상황에서 F-22 랩터에게 도망가야 할 상황이 온다면 해당 전투기의 앞날이 눈앞에 그려진다.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 역대급 성능.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 역대급 성능은 처음 등장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최강이 아닌 때가 없을 정도로 인류가 개발한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합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더욱 강력한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상 최고의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22 랩터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보잉사가 제작한 미공군의 고기동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F-22 랩터 제작의 주계약자인 로키드 마틴사가 대부분의 기체 무기 시스템 최종 조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날개 기체 항공 전자 장치의 통합이나 훈련 시스템 등은 프로그램 파트너인 보잉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F-22 랩터를 개발한 시대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냉전 시절 구소련의 모방 기술력이 점점 발전해가면서 더 이상 시계외 전투에서도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술을 쏟아부어 적전투기보다 1에서 2세대 앞선 무적의 전투기를 만들어 소련 전투기를 아군의 피해 없이 경멸해 제공권을 차지하려는 개념으로 F-21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냉전 시절 F-15를 완전히 대체하고 제공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너무 비싼 가격으로 F-15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 전통적 하이로우 전술에 따라 하급인 F-15는 F-20과 대체하고 로급인 F-16은 로키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 II가 대체하였습니다. F-22는 현재 세계에서 수호티 50 핵탑 J-10과 함께 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F-22 랩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대접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최고의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슈퍼 크루즈가 가능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F-22의 강점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스텔스 능력으로 이것만으로도 4, 5세대 전투기는 압도가 가능하며 GCIS로부터도 커다란 이점이 됩니다. 훈련 중에 F-22 랩터를 상대로 공중전을 했던 F-15, K-18 파일럿들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고 무기라곤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F-22 랩터의 엄청난 스텔스 성능을 언급하였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무장창이 열리기 때문에 잠시 레이더에 잡히지만 레이더에 잡히는 시간이 채 1초가 안 되기 때문에 적기가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접전에서 기관총으로 공격하여 잡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방법으로도 현재 주력기인 4세대기들의 기동성으로는 F-22 랩터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F-22는 두 대의 제트 엔진으로 로켓처럼 수직 상승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음속을 돌파한 후에는 애프터 버너를 켜지 않고 기본 출력으로 음속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FA-12가 현 시대 최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슈퍼크루즈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군사용 항공기는 초음속 순항을 위하여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는데 애프터 버너의 기울기 등이 레이더 신호에 포착되고 적외선 신호도 만들어내는 점이 스텔스 기능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F-21 비행 영상을 보면 러시아의 수-27 계열이나 가능하다는 프카초프 코브라 기동도 간단히 해내고 칼로 자른 듯 안정적이며 기계적인 기동 장면을 보여줘 엄청난 성능을 짐작케 합니다. F-22 랩터에 장착된 엔진은 현재 인간이 만든 전투기용 제트 엔진 중에서 가장 강한 추력인 밀리터리 파워 추력만 2000kg부터 버너를 켰을 시만 8000kg을 낸다고 합니다. F-22는 미국에서 2009년에 생산 종료되고 지나친 고성능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수출 금지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미군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도입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8년 10월 말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이 애플의 전투기의 후속으로 2030년대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일 양국은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기반으로 엔진 등에는 일본의 독자 기술을 채용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F-4 전투기의 후속기로 F-21 도입을 추진했으나 장비의 기밀 유출을 우려한 미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F-35 스텔스기 도입으로 방침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